오늘은 소위 말해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공관절 수술 안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꼭 해야 되고 어떨 때 해야 되고 또 안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진료실에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염 있으면 수술 꼭 해야 돼요? 뭐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요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러면 다시 여쭤봐요. 수술을 왜 하고 싶으세요? 관절염이 있으면 수술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수술을 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아프니까 좀 안 아프고 싶었으면 좋겠고, 아프면 또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좀 잘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게 환자들의 대부분의 그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환자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환자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잘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한테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병원들은 이제 둘러서 저한테 오거든요. 한 번에 저한테 오시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그래서 그러면 엑스레이에서요, 관절염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면은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하자는데 그러면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프세요? 지금? 잘 못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술을 하는 이유는 영상에서 뭐가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기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아픈 거를 해결해주고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아주 제가 가끔 이제 공중파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제가 가끔 갖고 나오는 이 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2013년도 국민건강 통계라고 해서요, 나라에서 이런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꽤 큰 샘플을 갖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것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이제 관절염의 유병률이 어떠냐, 그러니까 관절염이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면 한 33.4%니까 딱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65세 이상에서. 근데 방사선학적 유병률이 얼마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딴 거를 찍었을 때 거기서 관절염이 보이는 것은 얼마냐 그러면 65.9%니까 딱 3분의 2예요, 거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와가지고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거는 65세 이상 여자들 중에서만으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엑스레이를 막상 찍어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한 2배 되는 사람들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사람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반밖에는 사실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한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엑스레이나 방사선 사진에서 꼭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 가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보여주는 환자인데, 이 환자는 저랑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64세 여자 환자인데요, 잘 노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고, 좀 술도 좀 잘 드시고 잘 노시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가 오른쪽은 3기 정도 됐어요. 우리가 관절염은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기예요. 왼쪽은 4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말기죠. 근데 환자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아프세요? 아니요, 가끔 아파요. 매일은 안 아프시고요. 가끔 아파요.
그러면은 뭐 활동하는데 아니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보통은 불편하지 않은데 어떨 때 아픈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수영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수영하고요, 뭐 하시고요, 놀러 다니고요, 뭐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엑스레이 다 다뤘다고 수술하라고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은 수술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물론 근력 테스트를 해보죠. 근데 해보면 괜찮아요. 근력이. 그러면 이거 아직은 수술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서는 얼마가 지났냐면요. 한 7년을 지냈어요. 물론 이제 엑스레이가 보면은 그 한 64세 때보다는 71세 때가 훨씬 더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때쯤 돼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직접 이제 그때는 알아요, 본인이. 실제로 통증이 있으면서 근력이 약화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인공관절 하시죠. 그래서 71세 때 인공관절 하셔서 지금 79세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때 수술하자고 그래서 오셨을 때가 64세고 지금이 79세니까 15년 지났어요. 수술 안 하고 버틴 거가 7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지난 거가 8년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수술을 만약에 오자마자 했었으면요. 15년 전에 수술한 거예요, 이미. 근데 그냥 버티는 거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쓰면서 버텨야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중고차인데 곧 사고 날 것 같고 브레이크도 안 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소리도 나고 이상한데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고 나요. 분명히 죽어요. 가다가. 그렇지만 오래된 차례도 관리가 잘 돼가지고 보통 자기가 속도 내고 싶은 거에도 속도 낼 수 있고 그 다음 브레이크도 잘 듣고 이런 거를 꼭 굳이 폐차를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버티는 거는 저는 반대고 잘 쓰면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굳이 그 상태에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절염은 암이 아니에요. 암은 저희가 수술을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안 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급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그 적정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6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저한테 오실 때에는요. 그렇다면 그게 뭐 경과에 따라서는 뭐 몇 달을 지켜본들, 1년을 지켜본들, 5년을 지켜본들, 그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항상 위험한 상황인데 안 하고 버티다가 사고 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별 문제 없이 적절한 시기에 7년이나 버텼다가 수술을 한 거고 그 이후에도 관리가 잘 돼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안타까운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버텼어요. 그 어머니는 70세가 넘었는데 피겨도 잘 썼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근육이 말라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통증이 느끼면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근력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는 수술하실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수술을 하시고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 버텼어요. 근데 1년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2,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다리가 휘청하는 증세가 생기거든요.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휘청하는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러다 넘어져요.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냐면 이렇게 무릎 근처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러져요. 부러지는 거는 고관절에서. 그래서 결국은 고관절이 부러지면 뭐 노안, 숙한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말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2, 3개월 누워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완전히 인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꾸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관절염은 절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기본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멀쩡한데 아프고 뭐 생활 못한다고 수술하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파괴가 된 무릎 관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증이 있어야 돼요. 안 아픈데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는 그 통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저해가 될 때 수술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한 가지는 엑스레이상 무릎이 파괴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MRI상 파괴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근력 약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저해가 돼야 된다.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운동을, 우리 두 발로 걸어잖아요. 이렇게. 그렇더라도 이 통증이 있는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힘을 못 주게 돼 있어요.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한 뭐 반사작용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그쪽에 근육이 안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가 뭐냐면요. 계단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난간 붙잡고 어른들 올라가는데요. 내려오는 거를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을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뒤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걸어가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 축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휘청하다가 중심을 잡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환자분처럼요. 그러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관절이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부러지게 되면 2, 3개월 누워있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2, 3개월 누워있으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폐기능 저하돼 있죠. 심장기능 저하돼 있죠. 이러신 분들이 2, 3개월 누워있다? 완전히 그거는 진짜로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조건이 부합이 되면 오히려 이건 수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수술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는 파괴된 무릎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저해가 되니까 거꾸로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파괴된 무릎 관절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의사는 죽는 사람을 안 죽게 하거나 늙는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거는 좋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이나 아니면 사기꾼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좋은 의사는 이 사람이 무슨 암으로 1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열심히 우리가 신지식을 갖고 치료를 해서 이 환자가 5년을 살았다. 이거는 명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5년 뒤면은 안 좋아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 잘 버티게 해서 10년 뒤에 안 좋아지게 했다. 이 사람이 관절염 때문에 1년 안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버티게 해서 5년 뒤에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명의죠.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은요, 노화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70이 돼서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가 됐는데 80이 돼서 다시 머리가 나오면서 주름이 펴지면서 검은 머리로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파괴된 무릎 관절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온 거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범주가 아니에요. 근데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아프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뭐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고, 그래서 통증은 조절을 해주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근력 약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저하될 수 있다고. 이거는 저희가 방법이 운동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죠. 제 화면은 조금만 옮겨주실래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 이건 되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통증 조절하고요, 운동이 우리가 그나마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두 가지는 독립되어 있질 않아요. 같이 있어요. 사람이 아프면 운동을 못 하고요, 운동을 못 하면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네요. 우리가 결정한 거는 통증을 조절하면서 운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 조절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약물 치료예요. 먹는 약,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붙이는 것도 있죠. 파스도 있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좋아하는 주사도 있어요.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 뭐 보스웰리아 무슨 뭐 또 뭐 있니? 또 글루코사민 뭐 이런 건강 식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뭐 먹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임상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약효가 있어야 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효과가 없으면 우리 소위 말해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약은 분명히 그런 임상시험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식품들에 대해서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뭐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는데 채소 가게를 갔는데 뭐 호박을 먹었더니 무릎이 좋아지더라. 그랬는데 뭐 호박 나 열심히 먹었는데 왜 그 호박 먹었는데 무릎 안 좋아졌냐고 채소 가게 주인한테 막 따질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런 약 식품하고 저희가 쓰는 약물 치료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이제 도수 치료나 아니면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도수 치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물리 치료에 이렇게 좀 개인 특화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통틀어서 물리 치료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약제가 진통소염제예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환자들이 맨날 오면 저한테 진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농담으로, 뭐 농담이 아니라 반 진담이죠. 환자들은 진통제로 받아가는데 저는 소염제로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통소염은 진통 효과하고 소염 효과가 다 같이 있어요. 어떤 약이든지. 그래서 사실은 통증을 줄여준다는 것 자체도, 없애준다는 것도 자체도 이런 염증 반응의 일환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관절염이 있으면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도 붓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으로 말린다, 그런 표현이 왜 가능하냐면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통소염제는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옛날 항생제처럼, 우리 항생제처럼 사용해요. 우리 옛날에 항생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의사 선생님들, 물론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도 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항생제 남용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들 길게 처방해주고, 약국에서든지 얼마든지 내가 항생제 살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균의 내성이 생기면서, 새로운 균주들한테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항생제를 철저히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통소염제도요, 저는 쓸 때는 아주 융단폭격을 하듯이 많이 쓰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끊어가요. 저거 오래 먹으면 간도 그렇고, 어떤 소염진통제도 간에서 보통 약이 해독이 되고 콩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염진통제도 간과 콩팥에 영향을 안 주는 약은 없어요. 더 주냐 덜 주냐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소염진통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테로이드예요.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의과대학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절지 시험 문제예요. 앞에는 문제가 두 문제예요. 앞에는 스테로이드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오. 뒷장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막 써요. 그것도 모질라요. 이만한 사절지가 모질라요. 저희가 막 쓰면. 그 정도로 스테로이드는 명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테로이드는 아주 단기간에 쓰면요, 우리가 뇌출혈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가 무슨
뭐 아토피 때 쓰기도 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도 쓰기도 하고요. 아주 쓰는 용도가 무슨 신경마비가 왔을 때도 쓰고요. 용도가 아주 다양하게 쓰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오랫동안 쓰게 되면 우리 몸의 이런 내분비 체계, 호르몬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서 굉장히 안 좋은 문제를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쓰는 거는 아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그것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의사인 거예요. 환자가 아니라.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소위 많이 만나는 무슨 파스 이런 것들은 다 진통소염제예요. 진통소염제가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전신에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이는 파스들은 그쪽에 국소적으로 이런 통증도 감소시키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건 거예요. 또 이제 가끔 보면요, 마약성 패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마약 제제가 들어가 있는 파스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분만 되는 건 아니고 전신에 퍼지는, 소위 말해서 그냥 마약성 제제를 입으로 먹는 거나 아니면 이제 입으로 먹는 거가 불편한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는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마약이 진통작용만 있고 소염작용은 없는 약이에요. 유일하게 진통, 그러니까 통증만 없애주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없는 약이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사가 있어요. 주사는 이제 엉덩이에 맞는 전신 주사도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관절 내 주사가 있고 관절 외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 안에다 놓는 게 있고 밖에다 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 관절 내에 놓는 거는 대부분 연골에 관련된 주사예요. 연골 주사라고 소위가 우리가 말하고, 관절 밖에다 놓는 주사는 대부분 통증 주사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할 거 그래요. 지금 뭐 질문도 주사에 대해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다음에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주사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환자들이 와가지고 도당체 그 관절 주사는 뭐예요? 뭐 통증 주사는 뭐예요? 이러는데 사실은 환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주사가 그 주사인지 이 주사가 그 주사인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는 맞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다만 이제 조심할 때는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맞는 주사가 어떤 건가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도 강의를 좀 가급적 좀 짧게 하고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전번에 강의 그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한 것, 답변 못한 것도 워낙 많아가지고요. 무릎에 맞는 주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는 관절 안에다 맞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절 밖에다 맞는 주사가 있어요. 관절 안에다 맞는 주사는 대부분 연골 주사예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절 밖에다 맞는 거, 물론 이제 PDRN, DNA 주사를 안에다 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관절 밖에다 놓는 주사는 대부분 이제 통증 주사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프롤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 혹시 프롤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PDRN 주사인데요. 원래는 정석으로 얘기하면 PDRN 주사, PN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선생님들이 DNA 주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PRP라는 것이 있습니다. PRP 주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인대 강화 주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연골 주사를 빼놓고 나머지 약들은 통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연골 성분을 집어넣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 성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보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냥 뭐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골에 이 무릎 안에 들어가서 연골 성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연골 재생 효과도 일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연골 성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골 성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기능, 무릎의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구들을 많이 해보면 이 연골 주사가 통증 완화 효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연골 주사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집어넣는 것이지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주사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안에 집어넣는 주사 중에서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사용하진 않고요.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치료 먹는 소염제도 먹고 그랬는데 이 염증이 잘 안 가라앉아요. 그러면 무릎이 퉁퉁퉁퉁 붓거든요. 그러면 이 퉁퉁퉁퉁 부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릎이 뻣뻣해지고 구부러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장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접히지도 않으니까 통증도 있으니까 잘 못 돌아다니고 쩔뚝거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무릎 안에 생긴 염증을 아까 먹는 소염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득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잘못 썼다가는 무릎에 이 염증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관절염 같은 거에 생긴 염증이 아니라요, 실제로 균이 들어가는 그런 염증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끊어지는 결과도 생겨요. 물론 이렇게까지 되려면 무진장 많이 맞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사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쓰면, 우리가 칼이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칼이 없으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저희가 못 먹는 것처럼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주사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 통증이 약거나 뭐 어디 가거나 그러면 통증 주사를 놉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부분요, 여기는 마약성 제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소마취제, 몽원 주사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두 가지를 아주 믹스를 잘 해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다 탁 놓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거기가 안 아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사들을 대부분 통증 주사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야말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겠죠. 프롤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염증 반응이 우리 무릎에 아프게 하고 붓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프롤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포도당 아주 그 10% 포도당 같은 주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강제로 염증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염증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염증을 오히려 깔아앉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가 프롤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 정형외과학회에서도 그 프롤로에 관련된 교육들도 받게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수를 받으신 분들한테 프롤로 주사를 놓게 하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데나 때려 놓는다고 그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PDRN이라고 소위 말해 DNA 주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연어 정자에서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연어 정자에서 뽑아내면 그 DNA, 그 PDRN 주사라고 그러고, 연어 고안에서 뽑아내면 PN 주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실은 DNA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약제인데요. DNA 성분이에요. 성분을 갖고 하니까 그게 이제 DNA 주사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프롤로 주사처럼 거기다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이 PRP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PRP는 뭐냐면 우리 피를 갖고 막 돌려요. 그럼 우리가 그 염증의 아주 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피 성분 중에서 걔네들만 뽑아내가지고 다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 부분이 있는 데를 염증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료들은 틀리지만 그것을 낳게 하는 기전은 거의 이제 이 프롤로나 PDRN이나 PRP는 비스름하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치료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통증 주사처럼 그냥 통증만 좋아지는 그런 류의 것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이걸 맞으면 통증이 100%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경우만 좋아지는 것이지 이걸 맞는다고 그냥 명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맞는 주사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런 그 역사랑 뭐 이런 우리 그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봐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하나는 통증이고 통증 조절이고 하나는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번에 뭐 인공관절 후에 제가 운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좋은 운동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몸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좋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거 좋아해서 제가 이 정도 살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몸에 좋은 음식은 우리 쓰다그리잖아요.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 질환들이 있는 환자는 맛있는 음식만 먹었다면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상에 뭐 마르시고 뭐 체중도 좋고 뭐 다 정상에 있는 분을 뭐로 몸에 좋은 음식만 먹겠습니까?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니라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맞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다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운동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갖고 있잖아요.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절염의 환자의 운동 원칙은 제가 모든 운동이 좋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요런 것들은 좀 원칙이 있으니까 요걸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체중이 막 실리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무릎 아픈데 거기다 대고 체중 막 실리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한다.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체중 부하가 안 되는 운동이 좋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수영이에요. 수영은 무릎으로 체중을 받는 게 아니라 물이 체중을 실어주잖아요.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전거 같은 운동이에요. 자전거 운동은 어때요? 자전거는 엉덩이가 안장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좋은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도 뭐 비교적 괜찮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을 이렇게 비트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아파져요. 무릎을 이렇게 비트는 운동들은. 그래서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좋은 거예요. 걷는 운동은 이렇게 구부리기만 하는데 어떤 운동들, 뭐 제가 특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운동들은 이렇게 비틀어지면 그때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그때 찢어져 나가고 갈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쪼그려 앉는 운동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막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서 하는 운동은 관절염한테 있으신 분들한테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재밌고 좋은 운동이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요, 재미없으면 못해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맛이 있어야지 그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지, 먹을 때마다 역겨운데 그 음식을 몸에 좋다고 먹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운동은 수영, 자전거지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고 재밌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관절염이 좀 다소 있더라도 선생님 저는 산에 안 가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산에 가십시오. 뭐 무릎에는 좀 안 좋지만 폐나 심장에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에 가시는데, 대신에 옛날에는 엄청 높은 산 가시셨다면 지금은 좀 낮은 산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강도를 바꿔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 중에서는 재밌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요약을 하겠습니다. 관절염 있으면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통증 조절을 잘하면서 하면은 안 해도 된다. 다만 근육이 말랐는데 버티고 있는 거는 안 된다. 통증이 있으면서 근육이 말라서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버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통증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약물 치료 있고 물리 치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릎에 맞는 주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연골 주사고 하나는 통증을 조절하는 주사라고. 통증을 조절하는 주사에는 와르르 뭐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운동 방법이 있나요? 딴 거 다 좋은데요. 체중 안 실리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비틀지 않는 운동도 좋겠고, 다 쪼그리 안 앉는 운동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는 운동으로 지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을 좀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30대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서점에 갔었는데 세상 조용한 서점에서 제가 걷는 걸음마다 민망할 정도로 무릎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밤에 화장실 갈 때도 가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이렇게 걷는 내내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짝다리를 자주 짚기는 하는데 무릎이 고장이 난 걸까요? 방금도 걸어보니 딱딱딱 소리가 나요. 저도 사실은 이 무릎에서요 소리가 나는 거는 제가 앞에 시간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를 해드렸는데, 통증이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통증이 없는 소리는 제가 무시하셔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무릎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무릎은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힘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힘줄들이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 피게 하고 비틀게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얘네들이 울퉁불퉁한 뼈들을 지나가다 보면 기타줄처럼 팅 튀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도 발목에서 일부러 소리도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이 힘줄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옆으로 살짝 빠지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까, 창피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인공관절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에서 딱딱딱딱 소리 나는데 이러면은 이거 인공관절 망가지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서 통증이 나는 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무릎 구부릴 때 딱딱 소리 나면 수술 받아야 되나요? 통증은 전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릎 연골 파열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10년째 맞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 연골 파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저께 파열된 거랑요, 얼마 전에 파열된 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저께 파열된 거, 외상으로 인해서 바로 다친 거는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진즉에 파열이 된 거, 소위 말해서 MRI 찍으면 수평 파열이 된다든가 퇴행성 파열인 경우에는요, 꼭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퇴행성 파열이 있는데 얘네들이 낑겨 나와가지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낑겨 들어와가지고 얘들 걸리는 느낌이 난다. 아니면 어쩌다가 하고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해주면 기계적으로 무릎이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연골이 파열됐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냈다고 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늦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연골이 파열돼서 그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통증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해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연골이 파열이 돼 있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10년째 맞고 있다. 지금 이분 10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냥 버티는 건 안 되고 잘 쓰시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방바닥에 쪼그려 앉지 말고. 제가 항상 두 가지 원칙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쪼그려 앉지 말자. 쪼그려 앉는 운동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굉장히 무릎 연골 파열을 빨리 진행시킨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천천히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원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쪼그려 앉지 말자. 운동은 계속하자. 절대로 쪼그려 앉지 말자. 운동은 계속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 생겨서 MRI 찍었는데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있대요. 1년이 가까이 돼 있는데 무릎이 더 악화되지 않는지 궁금하면 MRI 1년마다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너무 걱정해요. 첫째,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우리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겸손해야 돼요. 의사들이 사실은 환자들한테 고쳐줄 수 있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고쳐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MRI 상에서 뭐가 부러졌든지 끊어졌든지 찢어졌든지 이럴 때 고쳐줄 수 있는 거고요.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이 피 검사에서 보인다든지 초음파에서 보인다든지 CT상에서 보인다든지 MRI상에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폐기능 검사에서 보인다든지 심전도에서 보인다든지, 결론이 뭐냐면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결국 의사들한테 보일 때만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환자분들이 모든 생기는 통증에서 그거를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다 MRI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깡통처럼 있는 이 기계처럼 뭐가 딱 문제가 됐을 때 거기가 팍 나타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의학적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그냥 아픈 경우는 의사 선생님도 그 증상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있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건 통증 조절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통증 조절을 잘하냐가 중요하고, 그 통증 조절을 하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망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이 움찔하거든요. 그러면서 운동 안 하고, 그러면서 근육 마르면서 더 아파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MRI를 사실 1년마다 찍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면요, 저는 찍으시라고 그래요. 그게 뭐 얼마나 자기 내 생각에 근심거리가 되는 돈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저는 찍으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소리 하면 뭐 옳은 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의학적 윤리에 의하면 옳은 짓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것보다는요, MRI를 찍어 보시고 너 이제 문제가 없지,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콘주란 주사,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콘주란 주사는 어떨 때 맞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DNA 주사의 일종이에요. 이 PDRN 주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직의 재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써요. 성형외과에서도. 거기 뭐 상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지방에다 놓기도 하고요. 이런 콘주란 주사는 정형외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거라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주란 주사 자체는 그냥 조금 고급화된 통증 주사, 그 정도로 일반인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적절하게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통증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증을 관여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콘주란 주사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힘줄이나 관절 안에보다는 힘줄이나 인대, 물론 관절 안에도 연골 주사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주된 목적은요, 인대나 아니면 힘줄에 문제가 생길 때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개발이 된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통증이 있을 때 맞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에 좋은, 관절에 좋은 음식들 추천해 주세요. 제가 죄송하게도 한의사가 아니라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음식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별한 음식을,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경희대학교 나왔는데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이 있거든요. 한의학에 보면 태양인, 뭐 태음인, 그래서 옛날에 한의사 선배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거가 더 좋습니까? 그러더니 야,
사람이 태양인만 있으면 죽는 거야.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태양인이 주된 거고 소음인이 주된 거고 이러니까 사는 거지 어느 하나만 딱 있는 죽은 거야. 이런 것처럼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양의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무릎 관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음식들은 다 그냥 여러 가지로 골고루 먹는 게 좋고 다만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고기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 같은 비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가장 부족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단백질이고요. 하나는 무기질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하고 무기질이 제일 많은 게 고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고기 꼭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증 조절 약 부작용들도 맞아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약들은요 간에서 해독되고 콩팥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 콩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소염제로 오래 쓰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로 좀 바꾸셔야 되고요. 그나마나 덜 영향을 주는 것들이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약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간과 콩팥입니다. 두 가지. 50대 퇴행성으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염증 때문일 수 있나요? 무릎 아픈 분들 중에서 인공관절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50대에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관절염이죠. 우리나라가 이게 염증이라는 거가요. 우리나라 말이 미국 말보다는 훨씬 더 영어보다는 훨씬 더 표현이 많아요. 영어로는 감히 쫓아오지 못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의학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유일하게 영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영어가 더 표현이 많은 게 염증이에요. 우리나라는 고름이 나오는 것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처럼 소위 말해서 제가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염자를 써요. 그냥 똑같은 한자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infection, inflammation 이렇게 하거든요. 둘이 틀려요. 고름이 나오는 거랑 이거랑.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염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염증 반응이 시작된 거라서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 중에서 50대에도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긴 한데 비율은 제 생각에는 제가 전체 수술하는 환자의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50대는요. 그렇지만 50대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너무 젊으니까 인공관절은 안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50대라도 실제로 신체가 70대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서 못 움직여야지 일상생활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 1년을 버리고 5년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20대 때도 인공관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관대해도 안 되겠지만 이 50대 인공관절 하는 거에 관대해도 안 되겠지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셔도 안 됩니다. DNA 주사 맞을 때 스테로이드 같이 들어가나요? DNA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생님이 놓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주사는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7세 엄마가 절뚝거리고 걸으시는데요. 다리 길이가 달라서 그런지 골반이 틀어져서 그런지 무릎 수술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뼈를 전체적으로 맞추는 곳으로 가야 되나요? 자, 우리가 다리 길이가 다른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어느 한쪽이 오다리 같은 것들이 되고 어느 한쪽이 안장다리가 돼버리면 마치 다리 길이는 똑같은데 본인이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오다리가 되고 안장다리가 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면 다리를 정확히 맞춰놓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77세인데 절뚝거리고 걷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거라면 저는 저거는 무릎 수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리시다 넘어지면 아까 어디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고관절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원래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으셨던 아니면 소아마비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리 길이 차이만으로 인공관절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뚝거리고 걸으시다면 기능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통증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70세 연세인데 뇌병변 5급의 하지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못 걷죠. 이러면은 이제 밑에 마비가 오니까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요렇게 걷는다면 이렇게 걷거든요. 이거는 요렇게 걸어요. 그래서 하지마비가 있는데 바른 자세로 걷지 못하시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운동이 좋으죠. 당연합니다. 저 정도 상황이면은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참고로 가족성 경직성 하반신 마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안 하시면 파산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마이너스거든요. 저거는요. 근데 제가 말하는 마이너스는 그나마나 해도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하신 분들보다는 얻는 근육이 빨리 안 만들어진다는 면에서 마이너스를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안 하면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운동을 대신에 옆에서 좀 보호도 좀 해주고 조심하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수영은 어떤 동작으로 해야 도움이 되냐. 수영은 몸에 다 좋은데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체중이 실리는 거 하지 말고 비트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깨구리, 평형은 안 됩니다. 깨구리 수영은 안 되고요. 배영, 자유형, 접영,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아프시다면 배영과 자유형을 중심으로 하시고 깨구리가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접영이 안 좋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는 비스름합니다. 저처럼 하체보다 상체 비율이 더 많으면 조깅, 줄넘기 하면 안 되겠죠. 상체, 하중이, 하체, 과부하를 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상체가 일단 머리가 크고요. 상체도 이제 큰데 우리의 다리는요. 어느 정도를 받냐가 중요해요. 이게 보통 이제 줄넘기 같은 거 하면 체중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실리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0kg가 넘으니까 1톤이 실리겠죠. 1톤이 실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톤을 받아낼 수 있는 무릎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30kg짜리가 줄넘기를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30kg라도 30kg 하는 사람의 줄넘기 그 무릎에 하중을 못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중을 얼마나 실리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체중을 받아줄 수 있는 무릎의 근육이 충분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져서 수술하기가 아깝다고 한다고요. 연골이 없어도 그냥 제 생각에는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기에 아깝다고 하는데 연골이 없어도 그냥 살아도 되나 이런 건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벌어지고 무릎이 또 이제 저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안짱다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70-80%가 오다리입니다. 한 10%에서 굉장히 예쁜 다리, 정형외과적으로 예쁜 다리가 있고 한 20-30%에서 안짱다리가 있는데 서양인은 그 반대예요. 근데 안짱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다리처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리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연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연골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없다. 그건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있으면 그거는 수술하시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원인이 되는 놈들을 없애버리고 통증을 없애고 빨리 근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60대 여성인데 시노비안,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도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근위경골 절골술과 카티스텐 권유를 받았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그 강의했던 비디오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노비안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는 거는 아까 시노비안은 연골 주사고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저거는 통증 조절도 해봤고 연골 주사도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증 조절을 하면서 약도 먹어봤는지, 그 다음에 운동은 지속하고 있었는지, 방바닥은 안 앉았는지, 방바닥도 안 앉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통증 조절도 했는데도 아프면 이럴 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0대인데 60대 초반에 3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절골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카티스템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카티스템을 한다고 연골이 재생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연골이 A, 연골이 없는 게 C, 그 다음에 연골을 우리가 재생술, 미세천공술, 뭐 카티스템, 뭐 골연골 이식술, 뭐 굉장히 많은 연골에 재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B예요. 아무리 좋은 연골 재생술도 절대로 A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B 안에서 B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B0냐 B 마이너스냐 B 플러스냐 89점이냐 81점이냐 85점이냐 84점이냐 차이인 거지 절대로 90점 넘어가는 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절골술은 상기 정도 됐는데 만약에 수술을 선택한다면 절골술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65세가 넘은 상황이라면 인공관절도 선택할 수 있어서요. 절골술은 장점이 자기 무릎을 갖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몽당연필 다 썼는데 뒤집어서 쓰는 것처럼 자기 무릎인 거고, 인공관절은 새로이 다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절골술은 대신에 한두 달은 목발 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잘랐기 때문에. 이 인공관절은 대신에 바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그거는 전문가인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어떤 것이 이 사람의 환경과 이 사람의 나이야, 이 사람의 성향과 뭐 하는 것들을 맞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과서적인 치료가 이런 게 있고 한 의사의 교과서적인 치료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보면은 항상 또 딱딱 떨어지는 게 의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의사의 철학이 필요로 하고 의사의 진단이 정확한 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요, 그 장기 추시를 보통 10에서 15년 정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년에서 20년 장기 추시가 나오고 향후에는 그것이 더 길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 전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수술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염증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에 당연히 망가질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보통 한 20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구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방바닥 쪼그리 앉는 운동, 콩콩 뛰는 운동만 안 하면 저는 20년 이상 쓸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느덧 오늘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또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전번에 맞아 한번 질문 왔었는데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얘기 못 해줬던 거 있었는데, 이렇게 대퇴골이나 경골 부위에 이렇게 옛날에 다쳐가지고 쇠심이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으면, 금속판이 박혀 있으면 인공관절 못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는요. 대신에 이제 수술이 만만하진 않기 때문에 있었네요. 여기 대퇴골에 금속판이 있다면 인공관절 수술 못하네.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경험이 좀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이 하시면은, 하셔야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옛날에 답변을 못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느덧 뭐 5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1시간 돼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